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지난 3월 3일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나서야 발견된 한 청년의 안타까운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8일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했어요. 문 두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반응이 없어가지고 112에다가 신고를 했죠. 1년 전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로 커밍아웃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으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냈던 변희수 전 하사.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군은 복무 도중 휴가를 받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하사를 더 이상 군에 머물게 할 수 없다며 전역 처분을 내렸고, 변하사는 그런 군의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이 사회의 정의를 묻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혐오를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힘든 소송이 시작이 됐지만 너무나 당당하고 씩씩한 모습을 보였던 변하사. 변호사님, 이렇게 힘내세요, 이러면서 소식이고 오히려 격려를 저한테 해가지고 제가 되게 당황했거든요. 그런 변하사가 결국 삶을 놓아버린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변하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자 기다렸다는 듯 쏟아진 악의적인 추측과 비난. 그중 하나는 군에 입대한 지 2년이 지나서 갑자기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속마음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오랜 시간 변하사를 알고 지낸 이들을 만났습니다. 희수는 중학생 때부터 군인이 꿈이니까 직접 찾아서 군 특성화 고등학교를 간 거고. 여기 진학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희수나 저처럼 타 지역에 사는데 군인이 되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멀리서 왔으니까 진짜 자기가 군인이 되고 싶어서 왔구나. 사춘기 시절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 부모의 만류도 마다하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했던 변하사. 변희수 씨가 외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인문계 가서 다른 학생들처럼 대학을 가라 이랬는데 본인이 나 군인 가고 싶다. 군대 얘기할 때 그렇게 해맑은 표정을 하는 분은 제가 살면서 처음 봤어요, 진짜. 군인이 되기 위해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변하사는 유난히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희수는 항상 성적도 좋았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1기부터 5기 이렇게 같이 지내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군인 되고 싶었던 건 희수 한 명뿐인 것 같아요. 군에서 함께한 전우들은 어떨까? 되게 밝고 군생활 하려고 하는 애들도 많았고 되게 성실했고 간부들이 다 좋아했었어요. 변하사가 성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당시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한 2년 정도? 약 2년 정도 같이 있었어요. 놀랬죠 되게. 저도 몰랐다가 이제 알게 돼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병사였나요? 아니죠. 그런 것도 없었고 저 잘했던 친구였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변하사의 비밀. 하사 변희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속내를 짐작케 하는 건 강제 전역 후 기자를 만나 변하사가 털어놓은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좀 이상하다. 다른 친구들하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몸을 힘들게 해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많이 했었대요. 이상함은 느꼈지만 네. 본인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본인도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예,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변하사가 군인의 꿈을 꾸게 된 이유도 많은 걸 짐작케 합니다. 왜 군대를 지원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성별 정체성에 대한 그런 고민이 크니까 학교 생활이 되게 힘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에 관심이 가더래요.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애국심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군에 지원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복무한 지 2년이 지날 무렵 더 이상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외면할 수 없게 되면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본인이 씻을 때나 이럴 때 자기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밉다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국군
그 병원 이런 데서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어렴풋이 짐작만 해오다가 군 병원에서의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 남자로 살아왔지만 자신이 여성의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였음을 알게 되었을 땐 이미 대한민국 육군 하사 변희수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참 쉽게 말하죠. 내가 이거를 마치 좋아서 고른 것처럼 내가 고른 게 아닌데 왜 골랐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부정하고 간절히 외면하고 싶었던 삶이었습니다.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요, 선택하지 않았죠. 그게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약국 갔는데 주민등록증을 딱 보시더니 성별이 다르네요? 뭐예요 이거? 잘못 든 거 오신 거예요? 본인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이가 약국도 사실 가기가 어려웠고 저희 동사무소 가는 것조차 힘들어요 되게. 하지만 이런 어려움은 참을 수 있어도 결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의 성별이 달라서 겪게 되는 성별 위화감입니다. 그 시작은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청소년기. 나는 이 몸이 싫다. 난 내가 가슴이 나오는 것도 싫고 중학교 1, 2학년 때쯤부터는 어머니한테 계속 가슴 없애고 싶다. 씻을 때마다 몸을 안 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냥 잘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자고 일어나면 반대 성별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성별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이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입니다. 굉장히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인 거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희수 하사가 복무 도중 수술을 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군에서 그렇게 호르몬 치료하고서는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군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낼 수도 있지 않느냐 했더니만 본인 이야기는 스스로가 이 정도 못해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았다. 그래서 자기 성전환 수술을 결심을 했다. 국군 수도병원에 본인 주치의가 있으셨어요, 정신과에. 젠더 디스포리아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 이르러서 수술적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을 준 사람 국군 수도병원 주치의입니다. 그리고는 태국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한 달간의 장기 휴가를 신청했던 겁니다. 우린 당시 변호사와 SNS 대화를 주고받았던 이들을 통해 수술 직전의 상황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 저희 같은 트랜스젠더들이 모여있는 채팅방이에요. 당시 대화방에 있었던 트랜스젠더 대부분은 수술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말렸어요. 왜냐면 이런 건 좀 큰 결정이잖아요. 특히나 본인이 신분이고.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변호사가 수술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알기로는 군단까지 이제 보고가 돼가지고 군단에서도 이제 최초잖아요. 그 성전환 수술하는 여건으로 이제 최초로 이제 돼가지고 이제 밀어주겠다고 하면서 허락을 받고 이제 간 거거든요, 있으면. 태국으로 수술을 하러 갈 수 있었던 건 장성급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한 달간의 장기 휴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변호사가 근무하던 부대의 장성들은 수술을 위한 장기 휴가를 허락한 건 물론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성별 정정 관련된 서류거든요. 이 사진은 이렇게 필요하다고. 대대장님. 예, 변희수 사장님이 복무했던 전차대대에 있는 대대장님이. 태국에 도착한 뒤 여단장과 주고받은 대화에서는 변호사의 수술에 대한 장성들의 생각과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직속 상급자였던 군단장도 수술을 앞둔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게 군단장님이 직접적으로 이걸 보여주셨어요. 3스타가 이렇게 자기한테 말해줬다고. 그 내용은 변호사가 자신의 수술을 군이 허락했다고 믿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변호사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은 2월 27일 저녁 자신의 SNS에 올린 한 단어입니다. 변호사에게 마지막 용기란 무엇이었던 걸까? 3월 3일에 발견이 됐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은 2월 28일. 그날은 변호사의 전역 예정일이었습니다. 28일이 군복무 끝이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아마 28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마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것 같아요.
변호사와 같은 부사관은 임관 후 4년의 의무 복무를 하고 전역을 하는데 군에 남으려면 3년이 지난 시점에 미리 장기 복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 복무 신청을 못하죠. 왜냐하면 나는 쫓겨나 버렸으니까. 즉 장기 복무 신청이 가능한 날짜가 되기 전 강제 전역을 당해 신청할 기회를 아예 박탈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날아가면서 2021년 2월 28일자로 단기 전역을 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승소를 하더라도 돌아왔을 때 복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날을 기점으로. 평생 꿈이었던 군인 신분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된 그날. 그것이 변호사를 무너뜨렸던 걸까? 이것도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준비 기간을 줍니다. 2, 3개월 뭐 나가서 직업 생활을 할 것도 알아봐야 되고 뭐 죽어도 확인해 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하지만 변호사는 준비 기간을 받지 못하고 전역이 결정된 바로 다음 날 머물던 관사에서조차 나가야 했습니다. 군은 왜 변호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걸까? 우린 그 이유가 담긴 군의 문건을 어렵게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군의 인사 규칙상 고환과 음경 상실은 심신장애 전역 사유에 해당되는데 변호사의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강제 전역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체 장애로 판단한 이유가 그 성기 절단이거든요. 치료를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일반적인 성기 절단과 같은 자해행위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고의에 의한 신체 훼손이라는 게 맞다면 이제 병원에서 그거를 해주면 안 되죠. 어느 의사가 자해하도록 환자를 돕겠습니까?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는 치료 범주의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월 변호사를 심신장애자로 전역시킨 건 부당하다며 전역을 취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군으로 재입대되지 않냐 이러는데 안 되거든요. 그 여군도 그 생식 기능이 정상이어야지만 입대가 돼요. 근데 그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군도 입대를 못해요.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제 막 뭐라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사실 그래요. 진퇴양 난이었죠 그게. 군에 따르면 현재 트랜스젠더는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현역병이나 간부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별 불일치하고 6개월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면은 5급을 전시근력 처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군복무에 부적합한 이들일까? 지난 2018년 미 국방부가 한 연구소에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Did any of those other nations have a problem that they felt they needed to get transgender service members out of their services? So we didn't find any readiness or cohesion implications. Respect their desire to serve, and all of them, to the best of my knowledge, were ready and prepared to deploy. 하지만 우리 군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트랜스젠더들이 넘어야 할 벽은 군대만이 아닙니다. 올해 2월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했다는 노을 씨. 성별 정정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필수 서류와 보충 서류를 합해 총 14가지. 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하고 수술 확인서도 필요하고요. 수술을 한 의사의 소견서도 필요하고요. 판사의 성향을 미리 알 수 없다 보니 성별 정정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술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국내 수술하는 곳이 별로 없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성형수술로 취급돼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대안으로 국외로 간다고 해도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술하러 외국으로 가게 되면 코로나를 격리하는 기간까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정말 뭐 대출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근데 또 직장이 없다 보니까 제3금융, 제4금융 같은 좀 대부업체 같은 데서 대출이 밖에 안 되더라고요. 비싼 수술 비용과 어려운 취업. 사망 전 변호사 역시 이런 이중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변희사가 수술비를 이것저것 다 본인 돈으로 한 게 아니고 개인 이런 은행 같은 데서 다 빌려서 한 거거든요. 아마 대출했던 이유가 자기는 그 군대에서 강제 전역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제 전역을 당하자 빚을 갚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던 겁니다. 제일 처음 지원했던 게 경호업체.
아무래도 군대를 나왔으니까 경호업체를 하겠다 해서 경호업체부터 있는 걸 다 넣으면 다 떨어졌어요. 면접 가가지고.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이 알려진 탓에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는 변호사. 남은 희망은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던 겁니다. 국방부가 아무 답이 없는 상황에서 1년이 지나갔잖아요. 당사자한테는 피를 말리는 일이니까. 군으로 돌아갈 수도 사회에 나와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던 변호사. 수술한 거 자체를 후회를 했었어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저희 시작을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끝이 안 왔을 텐데 하고. 후회와 절망 속에도 용기를 생각했던 그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걸까? 혐오를 쏟아내고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며 무지를 부끄러워하는 것,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오해 때문입니다. 보통은 자기 주변에 트랜스젠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확률상 100% 있거든요. 트랜스젠더가 주변에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뭔가 트랜스젠더 관련된 이슈나 혹은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좀 혐오적인 생각을 쉽게 표현할 수 없겠죠. 내 옆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생각이 180도 달라진다는 걸 누구보다 절실히 깨달은 사람들, 바로 성소수자의 부모들입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몸무게가 한 4, 5kg가 더 빠졌던 것 같아요. 한 달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선생님한테 정말 울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어머니, 저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저 아이는 끝끝내 죽습니다. 저 머리에 뭔가 커다란 돌 맞은 것처럼 그러면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지 않나? 나로 인해 생명을 얻은 아이였기에 그 속에 있는 또 다른 아이를 살리는 것도 자신의 몫이라 생각한 부모들.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노력한다고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말 이 아이한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구나. 우선 애부터 살려야 되겠다. 아이의 편이 되기로 마음을 먹자 아들이나 딸이 아닌 오롯한 아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실은 저희 애가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저희 애는 그냥 저희 애 그대로고 그냥 잘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얘가 딸이고 아들이고 이런 의미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한 사람으로 보이죠. 혐오와 편견 대신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사회.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국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입니다. 하지만 2007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 14년간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법안이 된 채 국회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특정 종교의 그 성직자나 또 그와 관련된 분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고요. 표로서 응징을 하겠다. 낙선 운동을 하겠다. 이 권리를 지키는 대신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생명 내지는 자기가 속한 정당의 정치적 생명, 유불리 이런 것들을 더 우선에 두고 결정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를 요구할 때마다 반대하는 이들은 마치 합의라도 한 듯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를 주장합니다.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91.1%가 나도 차별을 받거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는 더 가지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빼앗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변희사사 사건 겪을 때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이슈, 성전환 자가 성전환을 했던 걸로 니네들이 인정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래 가졌던 사회적 지위나 위치, 직업적 가치 그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사회한테 좀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의 죽음 앞에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무엇을 빼앗았나 하는 것입니다.